평온하기만 하던 작은 시골 마을 진산리가 한순간에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다. 마을 주민 박 씨의 매기 양식장에서 무려 29구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탁한 물 밑에 안매장되어 있던 시신들의 발견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끔찍한 주술을 벌인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오랫동안 숨겨져 온 거대한 범죄 조직의 소행일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곧이어 드러난 진실은 그 모든 추측을 뛰어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십 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배우는 과연 누구인가? 평화로워만 보이던 이 마을이 숨겨온 어두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모든 증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가? 지금부터 밝혀질 진실은 당신의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할 것이다. 2023년 7월 대한민국 충청도의 한낮은 숨이 턱 막힐 듯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마른 바람이 흙길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뽀얀 먼지가 피어올랐다. 금산군에 위치한 작은 마을 진산리. 멀리 보이는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은 마치 이 계곡의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거대한 수호신처럼 보였다. 진산리는 언제나 평화롭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논두렁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집집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밥 냄새, 대나무 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는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풍경이었다. 이곳의 삶은 마치 시간이 일부러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여유로웠고 주민들은 그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평온함 뒤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언젠가 진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게 될 무서운 비밀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꽤 큰 규모의 매기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양식장의 주인은 박민준 씨, 반평생을 성실함의 표본으로 살아온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양식장 가장자리를 걸으며 휘파람을 불며 사료를 뿌렸다. 마을 사람들에게 박민준 씨는 근면함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는 보잘것없는 매기 양식장으로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번듯한 집을 지었으며 심지어 마을 청년들에게는 넉넉한 품삯을 주며 일자리를 주기도 했다. 매기는 참을성이 많은 놈들이요. 물이 흐려도 죽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더 튼튼하게 자라지. 우리 사람들도 그걸 배워야 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식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박 씨가 뱉은 말이었다. 주민들은 그 말을 늘 기억했고 심지어 삶의 지혜로 여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풍요와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그 양식장이 언젠가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재앙의 근원지가 되리라는 것을. 그의 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웠다. 양식장의 물은 점점 더 탁해졌고 비린내는 더욱 심해졌다. 주민들은 흙과 물고기 냄새에 익숙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7월 말이 되자 동네 다방에서는 이상한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냄새가 점점 더 지독해지는 것 같아. 보통 생선 냄새가 아닌데 한 아주머니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불평했다. 에이,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 게지. 비 한 번 시원하게 오면 싹 가실겨. 한 노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그중에서도 이현우라는 젊은 청년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종종 박민준 씨의 양식장에서 메기먹이 주는 일을 도왔다. 평소 같으면 사료를 뿌릴 때마다 굶주린 메기떼가 몰려들어 물이 세차게 요동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메기들이 수면 위로 잘 올라오지 않았다.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악취에 그는 속이 메스꺼웠다. 이 사장님, 왜 이렇게 물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죠? 어느 날 아침 현우가 물었다. 박민준 씨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원래 가뭄이 길어지면 양식장은 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대답에 현우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 의심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매기 양식장 냄새를 잘 알았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훨씬 코를 찌르고 어딘가 모르게 끔찍한 냄새였다. 그날 이후 현우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다. 밤이면 양식장 쪽에서 불어오는 악취 때문에 잠에서 깨기 일쑤였다. 때로는 창밖을 내다보며 옅은 안개 뒤로 희미하게 빛나는 박민준 씨의 작은 창고 불빛을 바라보았다. 귀뚜라미와 개구리 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다. 마치 온 마을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현우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곧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그동안 마을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매기 양식장이 사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수면 위로 떠올라 진산리를 전례 없는 공포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게 되리라는 것을.
진산리 위로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올랐다. 긴 가뭄으로 흙길은 먼지가 풀풀 날렸고 노는 비를 기다리며 쩍쩍 갈라져 있었다. 주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널고 아저씨들은 식당에 모여 앉아 농산물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삶은 소박하고 평온하게 흘러갔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김태식 이장의 이름은 언제나 존경과 함께 언급되었다. 50대에 그는 2번이나 이장을 연임했다. 인품이 좋고 마을의 온갖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학용품 살 돈이 없는 학생들을 몰래 도와주고 가난한 가정에는 남몰래 쌀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설립한 작은 새마을 금고는 많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 새마을 금고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었다. 그곳에서 큰 빚을 진 몇몇 여성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빚을 갚기 위해 도시로 돈을 벌러 갔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소문이 돌았지만 그토록 존경받는 이장을 감히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편 박민준 씨의 매기 양식장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커다란 양식장들은 오랫동안 마을의 자랑거리였다. 물은 탁했고 사료를 뿌릴 때마다 물고기들이 몰려들었다. 마을 청년들이 종종 그곳에서 일을 도왔는데 그중 한 명이 22살의 성실한 청년 이현우였다. 현우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다. 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사는 것. 그에게 박민준 씨 밑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뿐만 아니라 자부심이기도 했다. 박 씨는 정직하고 친절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하지만 2023년 7월 초부터 무언가 달라졌다. 양식장에서 나는 냄새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비린내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악취였다. 처음 현우는 가뭄 때문에 물이 줄고 진흙이 썩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냄새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사장님, 왜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어느 날 아침 사료를 뿌리던 현우가 물었다. 박민준 씨는 손을 내저으며 옅게 웃었다. 원래 가뭄이 길면 다 그래. 비 오면 괜찮아질 거야. 그 대답은 현우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매기 양식장 냄새를 잘 알았지만 이건 달랐다. 너무나 지독했다. 마치 물 밑바닥에서 무언가 썩고 있는 것 같았다. 비슷한 불평이 마을 식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양식장 근처만 지나가면 머리가 지끈거려. 마을 보건소 간호사가 말했다. 우리 애는 그 길로 학교 가기 싫다고 야단이야.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다나. 다른 아저씨가 덧붙였다. 하지만 언제나 진정시키는 목소리가 있었다. 에이, 생선 양식장이니까 냄새 나는 게 당연하지. 한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것 같았다. 밤이면 현우는 바람을 타고 오는 그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깨기 일쑤였다.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양식장가에 있는 박민준 씨의 창고 등불이 희미하게 빛났다. 귀뚜라미 소리는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밤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무언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왜 밤만 되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걸까? 그는 중얼거렸다. 무시하려 했지만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 사건이 일어났다.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양식장에 도착했다. 어깨에 맨 사료포대도 무거웠지만 불안감에 짓눌린 마음은 더 무거웠다. 사료를 뿌렸지만 양식장 물은 잠잠했다. 거친 물결도 먹이를 차지하려 달려드는 물고기 떼도 없었다. 겨우 몇 마리만이 게으르게 떠올랐을 뿐이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사료를 섞을 때 사용하던 긴 대나무 막대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막대를 양식장 바닥으로 찔러 넣었다. 진흙이 휘저어지자 기포가 올라왔고 악취는 더욱 강하게 코를 찔렀다. 막대를 들어 올렸을 때 축축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함께 끌려 나왔다. 진흙에 달라붙은 검은 천 조각이었다. 현우는 더 강하게 끌어당겼고 바로 그때 그것을 보고 말았다.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든 형체, 퍼렇게 변색되고 부어오른 사람의 팔뚝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우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다. 그의 눈은 방금 자신이 물속에서 끌어낸 퍼런 팔뚝을 향해 크게 뜨여 있었다. 무릎이 심하게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평생 그렇게 끔찍한 것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휘청거리며 마을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시체예요. 박 사장님네 양식장에 시체가 있어요.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막 집을 나서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주민들은 즉시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호기심에, 어떤 이는 현우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궁금증은 그들의 발걸음을 양식장으로 이끌었다.
양식장에 도착하자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연못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있었다. 저기 바닥에. 겁없는 젊은이 몇몇이 긴 대나무 막대로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끌려 나온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긴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진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다. 피부는 녹색빛이 도는 창백한 색이었고 낡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악취가 즉시 코를 찔렀고 몇몇 주민들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다른 이들은 말없이 얼어붙었다. 짧은 침묵은 곧 공황 상태의 속삭임으로 깨졌다. 맙소사, 진짜 시체잖아. 한 아저씨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부자 되려고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 아니야? 한 젊은이가 말했고 그 속삭임은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맞아, 제정신인 사람이 자기 양식장에 시체를 넣을 리가 없지. 의심의 눈초리는 양식장 주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박민준 씨의 모습이 나타나자 몇몇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아직 해가 높이 뜨지도 않았는데 땀이 흘러내렸다.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떨면서 외쳤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맹세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심은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몇몇 사람들은 양수기로 연못의 물을 빼내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체가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었다. 서서히 물이 빠지고 진흙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악취는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그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시신은 하나가 아니었다. 진흙과 뒤섞인 수십 구의 여성 시신이었다. 일부는 아직 밧줄에 묶여 있었고 일부는 거의 양식장 바닥과 하나가 돼 있었다. 주민들은 침묵에 잠겼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한 노인이 겨우 속삭였다. 세상에 하나도 둘도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즉시 멀리 보내졌고 몇몇 여성들은 기절했으며 젊은이들은 눈앞의 현실에 겁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그 소란은 마침내 김태식 이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마을 직원들과 함께 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하십시오. 섣부른 추측은 삼가시고 경찰이 처리하도록 맡깁시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지만 떨리는 눈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파출소에서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즉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감식관 요원들이 하나씩 연못에서 시신을 꺼내 검은 시신낭에 담았다. 그 과정은 몇 시간 동안 이어져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시신의 수는 대략 45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가 질 무렵 지역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는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얼굴, 여성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물론 들어올려지는 모든 시신을 담았다. 곧 큰 제목의 뉴스가 퍼져나갔다. 진산리 매기 양식장에서 여성 시신 45구 발견. 이전에 평화롭기만 했던 마을은 갑자기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멀리서 현우는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가 처음 물에서 끌어낸 사람의 팔뚝 이미지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위의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는 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부터 진산리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진산리 매기 양식장에서 45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거센 바람을 탄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전국 방송사들은 폴리스라인, 눈물 흘리는 주민들의 얼굴, 진흙으로 가득한 양식장을 조명하며 대서특필했다. 이전에는 금산군 밖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던 작은 마을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서울에서도 중앙기관의 관심이 이 사건에 쏠렸다. 희생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비극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었다. 강민혁이라는 젊은 수사관이 직접 현장으로 파견되었다. 그의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이었지만 어려운 사건에 끈질기고 용감하게 맞서는 경찰로 이미 명성이 자자했다. 강민혁에게 이번 임무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이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다. 그 자신도 왜 그런지는 아직 몰랐다. 그날 아침 진산리 마을회관 앞에 경찰차가 멈췄다. 마을회관은 현재 임시 지휘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민들은 희망에 찬 눈으로 모여들었다. 일부는 창백한 얼굴이었고 일부는 잠을 못 자 붉게 충혈된 눈이었다. 그들은 답을 원했고 확신을 원했다. 차에서 강민혁과 2명의 동료가 내렸다. 그의 다부진 체격을 김태식 이장이 따뜻하게 맞이하며 즉시 앞으로 나와 악수를 청했다.
강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 이장이 친절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의 얼굴선은 긴장되어 보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디 형사님께서 오셔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강민혁은 김 이장을 몇 초간 쳐다보았다. 마치 그의 속마음을 읽으려는 듯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상냥하고 완벽해서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님. 모든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정보를 숨기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협의를 마친 후 강민혁과 그의 팀은 양식장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을 직접 보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앞에는 절반쯤 물이 빠진 진흙탕이 여전히 끔찍한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축축한 천 조각, 썩은 공기방울,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의 흔적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 속이 울렁거렸다. 강민혁은 범죄 현장에 익숙했지만 이번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다. 희생자의 수가 너무 많아. 마치 잔인한 손이 인간을 쓰레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버린 것 같았다. 양식장가에서 강민혁은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한 청년을 보았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강민혁이 한 주민에게 물었다. 현우예요. 양식장에서 처음 시체를 발견한 젊은 친구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강민혁은 다가가서 그의 옆에 앉았다. 자네가 현우인가? 부드럽게 물었다.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떨렸다. 처음부터 다 얘기해주게. 숨기는 것 없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현우는 어떻게 천 조각을 발견했고 그 후 사람의 팔이 나와 미친 듯이 도망쳤는지 설명했다. 강민혁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현우의 진심과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아이는 분명 범인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희생자였다. 현우와 대화를 마친 후 강민혁은 아직 옮겨지지 않은 시신낭 중 하나로 다가갔다. 그는 감식반 요원에게 잠시만 봐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조심스럽게 지퍼가 조금 열렸다. 시신의 얼굴이 드러나자 강민혁의 몸이 굳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긴 머리카락과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윤곽을 간직한 얼굴. 강민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얼굴은 그가 초등학생 때 실종된 그의 어머니 이수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동료가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강 형사님, 이 희생자를 아십니까? 강민혁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어머니와 너무 닮았습니다. 감식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른 경찰관들은 동정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파견된 수사관이 희생자 중 한 명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시신낭의 지퍼를 다시 닫고 몸을 바로 세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프로답게 행동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제 가족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날 강민혁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금산군 주변의 모든 실종자 보고서를 검토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 하나하나를 시신의 신원과 대조했다. 그동안 전혀 처리되지 않은 여성 실종 신고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고 이상하게도 실종 패턴이 비슷했다. 그들은 터미널, 시장 또는 외진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 모든 장소는 진산리에서 멀지 않은 반경 내에 있었다. 강민혁은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고가 무시될 수 있었을까? 마치 누군가 고의로 덮으려는 것 같았다. 밤에 그는 홀로 양식장가에 서서 여전히 악취를 풍기는 진흙탕을 바라보았다. 가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비릿한 냄새를 실어왔다. 마음속으로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맹세가 그를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존경받는 사람들, 심지어 매일 존중을 표하며 대화하던 사람들까지 연루된 음모 속으로 45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진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갈아가며 주민들의 창백한 얼굴, 어머니들의 눈물, 그리고 양식장을 둘러싼 폴리스 라인을 비췄다. 예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마을이 이제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미디어의 소란 속에서도 강민혁은 수사에만 집중했다. 그는 지휘소 책상 위에 쌓인 실종자 보고서를 검토했다. 기록을 통해 그는 이상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가정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시장, 터미널 또는 외진길 근처에서 사라졌다. 그 모든 경로는 어떻게든 다시 진산리로 이어졌다. 강민혁이 붉은 표시로 가득한 지도를 쳐다보고 있을 때 조용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양식장에서 처음 시체를 발견한 청년, 현우가 지휘소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전보다 더 용감한 눈빛이었다. 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말해봐, 현우. 뭘 봤지? 현우는 침을 삼켰다. 악취가 나기 며칠 전 밤에 큰 트럭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자주 봤어요. 그 트럭은 항상 늦은 밤에 왔고 불빛을 약하게 켰어요. 한 번은 운전기사가 김태식 이장님의 부하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이름은 강민혁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김태식. 주민들의 눈에는 존경받고 친절하며 너그러운 인물. 그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강민혁은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확실히 본 건가? 증거는 없어요, 형사님. 하지만 제가 잘못 봤을 리가 없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중요한 정보야.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위험할 수 있어. 그날 밤 강민혁은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불을 끈 경찰차에 앉아 조용한 마을길을 주시했다. 가뭄의 바람이 논이 진흙 냄새를 실어왔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멀리서 회색 탑차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불빛은 약했고 바퀴는 조용히 삐걱거렸다. 강민혁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트럭은 논 근처의 낡은 창고에 멈췄다. 두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었다. 안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희미하게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다. 강민혁은 숨을 참았다. 분명 사람 소리야. 아직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어. 그는 중얼거렸다. 눈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문이 다시 닫혔고 트럭은 마을 밖으로 향했다. 강민혁은 뒤따르려 했지만 뒤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 그의 차에 정확히 불빛을 비췄다. 강민혁의 수사관 본능이 즉시 작동했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분이 노출되는 것보다 그는 엔진을 끄고 논두렁에 숨기로 결정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트럭이 모퉁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추적에는 실패했지만 강민혁은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주술 문제가 아니라 인신매매였다. 희생자들은 납치되어 일부는 팔리고 일부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면 양식장에 버려졌다. 진살리는 단지 비밀스러운 경유지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양식장 주인인 박민준 씨를 찾아갔다. 노인은 지쳐 보였고 점점 거세지는 주민들의 비난의 얼굴이 어두웠다. 박 사장님,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양식장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양식업자일 뿐입니다, 형사님. 밤에는 집에서 잡니다. 누가 양식장에 뭔가를 버렸다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냄새가 그냥 진흙 냄새인 줄 알았어요. 강민혁은 그의 얼굴과 몸짓을 관찰했다. 박 씨는 범인이라기보다는 상황의 희생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강민혁은 김태식 이장을 만나기 위해 다시 마을회관으로 갔다. 평소처럼 김 이장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심지어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사건 때문에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강 형사님. 조용했던 이 마을이 이제 오염되었습니다. 부디 빨리 범인을 찾아주십시오. 그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강민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이장의 말은 상냥하게 들렸지만 너무 완벽해서 마치 훈련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으로 그는 기록했다. 사람이 흠잡을 데 없이 보일수록 숨기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날 밤 주민들이 마련해준 작은 숙소에서 강민혁은 희미한 등불 아래 노트를 썼다. 회색 트럭, 논 근처 창고 안에서의 울음소리, 내부 협력자 가능성 있음. 그는 책을 덮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진산리의 밤은 조용해 보였다. 귀뚜라미 소리와 가끔 들리는 개 짖는 소리뿐. 하지만 강민혁은 그 고요함 뒤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노리는 거대한 조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에 가랑비가 진산리를 적셨다. 흙길은 질퍽했고 노는 잿빛 하늘 아래 반짝였다. 겉으로 보기에 마을은 평온했지만 지휘소로 쓰이는 마을회관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민혁은 심각한 얼굴로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시내팀에서 막 도착한 재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김태식 이장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보여주었다. 금액은 컸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다. 송금인은 오랫동안 암흑가의 거물로 의심받아온 서울의 사업가 최만식이었다. 강민혁은 그 숫자들을 쳐다보았다. 퍼즐 조각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돈, 권력, 그리고 실종된 여성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오후 그는 현우를 논두렁 옆 식당으로 불렀다. 마을 청년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왔지만 그의 결의는 굳건했다. 형사님, 제가 밤에 자주 봤던 그 회색 트럭 운전사요. 예전에 이장님과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보는 김 이장과 불법 활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욱 두껍게 만드는 것 같았다. 밤에 초대장이 왔다. 김 이장이 강민혁을 자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초대는 강민혁을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초대에 응했다. 김 이장의 집은 마을 수준에서는 꽤 웅장해 보였다. 벽에는 사회활동 사진들이 가득했다. 고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수학을 돕는 사진, 경로당을 짓는 사진. 모든 것이 너그러운 이장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강민혁에게는 오히려 그 완벽함이 의심스러웠다. 어서 오십시오, 강 형사님. 김 이장이 친절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형사님의 일이 힘든 것을 압니다. 이 소박한 저녁 식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강민혁은 정중하게 음식을 받으며 앉았지만 그의 눈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멀리서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보았다. 페이지 한쪽에 최만식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을 억제하며 물었다. 이장님, 많은 주민들이 이장님을 좋은 분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이장님의 이름이 연루될까 봐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김 이장은 작게 웃더니 그의 미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강민혁을 쳐다보았다. 물론 걱정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것이 경찰의 임무 아닙니까? 저는 작은 마을의 이장일 뿐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상냥하게 들렸지만 시험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강민혁은 김 이장이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장의 집에서 돌아온 후 강민혁은 메모를 남겼다. 최만식 이름 등장. 김 이장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더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 며칠 후 강민혁은 변장하고 서울로 향했다. 그는 정보원으로부터 최만식이 종종 화물역 근처 창고에서 비밀 회합을 주선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밤 낡은 컨테이너 뒤에 숨어 강민혁은 고급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사람들이 경비를 서는 것을 직접 보았다. 검은색 차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 최만식이 내렸고 그의 옆에는 김태식 이장이 함께 내렸다. 그들은 굳게 악수를 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민혁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갈라진 벽 틈으로 그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최만식의 무거운 목소리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다음 물량은 준비됐나? 김 이장이 짧게 대답했다.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마. 마을 사람들은 아직 나를 믿고 있어. 그 양식장은 이미 너무 시끄러워졌어. 강민혁은 숨을 참았다. 그 말만으로도 양식장이 거대한 작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때 다른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중앙에서 온 형사 하나가 캐기 시작했어. 이름이 강민혁이라고 하더군. 강민혁의 몸이 굳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 최만식이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지. 차가운 땀이 강민혁의 등을 타고 흘렀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기 전에 천천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작은 숙소에서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노트에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아무에게나 그것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범죄 조직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밖에서는 밤바람에 대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살리는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강민혁은 그날 밤부터 자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에서의 잠입 며칠 후 어두운 그림자가 강민혁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그는 자신의 경찰차 타이어가 펑크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작은 메시지였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문 밑으로 갈색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안에는 거친 글씨로 쓰인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만두지 않으면 네 시체도 양식장 주인이 될 것이다. 강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이 위협은 분명 장난이 아니었다. 며칠 후 위협은 실제 행동으로 바뀌었다. 주민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논으로 향하는 작은 길을 따라갈 때 뒤에서 오토바이 굉음이 들렸다.
검은 헬멧을 쓴 두 남자가 빠르게 다가왔고 그중 한 명이 칼을 휘둘렀다. 반사적으로 강민혁은 오토바이 핸들을 논두렁 쪽으로 틀었다. 바퀴가 미끄러지며 그의 몸은 진흙탕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긴 칼은 그의 몸에서 겨우 한 뼘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갔다. 두 남자는 다시 공격하기 위해 돌아섰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순찰차 사이렌 소리에 그들은 도망쳤다. 피투성이 무릎을 한 채 헐떡이는 강민혁만 남았다. 그는 간신히 일어섰다. 몸은 진흙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놈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거야.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현우를 지휘소로 불렀다. 청년은 강민혁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창백해졌다. 형사님, 그들이 형사님을 죽이려고 했군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나에게 연락해. 현우는 침을 삼켰지만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형사님. 저도 이 마을이 계속 저주받은 곳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휘소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다. 정보팀이 김 의장과 최만식의 계좌 사이에 거액의 거래를 발견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이었다. 기록은 항상 도로 및 마을 광장 프로젝트를 통해 위장되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민혁은 그 증거를 쳐다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두 사람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현우,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민들에게까지 위협이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만약 그들이 나 때문에 현우나 다른 마을 사람들을 해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강민혁은 숙소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은 나를 겁줄 수 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갑자기 창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밖에서 큰 돌이 던져졌고 파편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돌에는 종이가 묶여 있었다. 넌 절대 김태식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은 그의 소나귀에 있다. 강민혁은 그 종이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쓰라린 조롱이었다. 김 의장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다음 날 강민혁은 중앙팀의 최만식의 회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은 위장이었다. 빈 창고, 가짜 주소, 작은 사업체, 하지만 의심스러운 물류회사 하나가 있었다. 그 회사의 배송 경로는 항상 진산리를 지나갔다. 강민혁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거기서 그들의 어두운 경로가 위장되고 있었군. 그날 밤 그는 노트에 썼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내 주변 사람들 또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밤 나는 거대한 그림자와 홀로 싸우고 있다. 밖에서는 개가 길게 짖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살을 내는 듯했다. 마치 폭풍이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논길에서의 습격 사건 며칠 후 진산리 마을의 수사 지휘소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얼굴의 그는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온 수사관 박도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왔다. 김 의장과 최만식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강민혁과 악수하며 말했다. 상부에서는 이 사건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원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중앙에도 이미 매수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강민혁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그는 거대한 그림자와 홀로 싸우는 것 같았다. 이제 새로운 동료가 생겼다. 물론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그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현우가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들어왔다. 강 형사님, 그 회색 트럭을 또 봤어요. 이번에는 논 근처 빈집에 멈췄어요. 운전기사가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분명 그 안에 뭔가를 숨겼을 거예요. 강민혁과 박도진은 즉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강민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그 빈집으로 향했다. 지붕에는 구멍이 뚫리고 벽에는 이끼가 낀 수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낡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낡은 나무 문을 밀자 퀴퀴한 냄새와 마취약, 그리고 마른 핏자국이 섞인 찌르는 듯한 냄새가 즉시 풍겨왔다. 어두운 방 안에는 낡은 돗자리와 밧줄, 입마개, 그리고 아직 뚜껑이 열려있는 수면제 병이 놓여 있었다. 흙바닥에는 발자국이 아직 축축했다. 모든 흔적이 이곳이 방금 전까지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현우는 입을 막았다. 몸이 떨렸다. 세상에.
그럼 이 마을은 그냥 시체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거쳐가는 곳이기도 했군요.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경유지야. 그들은 피해자들을 밖으로 데려가기 전에 이곳에 붙잡아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눈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조금만 늦었다면 이미 목숨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박도진은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증거물들을 하나씩 촬영했다. 김이장 쪽 사람들이 우리가 이곳을 찾았다는 걸 알면 분명 흔적을 지우려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 집에서 나올 때 한 중년 여성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너무 자주 울어서 주름으로 가득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경찰 아저씨, 제발 제 딸 민지를 찾아주세요. 2주 전에 실종됐어요. 사람들은 도망갔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강민혁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어머니, 민지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 보신 게 있습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밤에 검은 차가 와서 데려갔어요. 안에 누가 있었는지는 못 봤지만 그 목소리는 알아요. 마을에 간 스피커에서 자주 듣던 목소리, 김 이장님 목소리랑 아주 비슷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입을 벌렸고 강민혁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인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김 이장은 이제 보고서 속의 이름이 아니라 주민들의 가족을 괴롭히는 실체적인 그림자였다. 그날 밤 다시 지휘소에서 박도진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최만식의 물류회사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이것 보세요. 서울 근교에서 실종자 신고가 있을 때마다 비슷한 코드를 가진 배송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배송 경로는 화물역 근처의 낡은 창고를 지나갑니다. 강민혁은 화면을 쳐다보았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인신매매를 물류 기록으로 위장한 거군요. 그 창고가 바로 그들의 통제센터인 거고요. 맞습니다. 박도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강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 창고를 급습할 계획을 세워야 해. 그동안 구석에 앉아있던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형사님, 저도 돕겠습니다. 저는 경찰은 아니지만 이 마을 사람입니다. 우리 마을 이름이 계속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아요. 강민혁은 현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다. 용감하구나, 현우. 하지만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너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지만 네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날 밤 마을 순찰대의 종이 자정을 알릴 때 강민혁은 책상이 큰 지도를 쳐다보았다. 붉은 선들이 희생자들의 이름과 서울 지도 위의 어두운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이제 박도진의 합류와 현우의 용기와 함께 그는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위험하지만 진실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민혁은 밤바람에 거의 휩쓸릴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서울은 어두운 구름에 덮여 있었다. 가랑비가 내려 길을 미끄럽게 만들고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다. 희미한 불빛이 켜진 작은 지휘소에서 강민혁, 박도진, 그리고 현우는 붉은 동그라미로 가득한 큰 지도를 쳐다보았다. 모든 선은 결국 한 지점, 화물역 근처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물류 데이터에 따르면 박도진이 설명했다. 이 창고는 활동 중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상한 배송 코드가 있을 때마다 트럭은 항상 여기서 멈춥니다. 강민혁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그들은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 움직였다. 멀리서 본 창고는 으스스해 보였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철문은 녹슬었다. 서치라이트가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건물 옆에는 트럭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허리에 총을 찬 건장한 남자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현우는 침을 삼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들 수가 많아요, 형사님. 우리는 3명뿐인데. 진정해. 강민혁이 대답했다. 공격하는 게 아니야. 증거만 수집할 거야. 현우는 담장가의 큰 나무 위로 올라가 감시했고 강민혁과 박도진은 창고 왼쪽으로 기어가 틈을 찾았다. 썩은 널빤지 구멍을 통해 그들은 안을 엿볼 수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강민혁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10여 명의 여성들이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앉아 있었다. 손은 묶여 있었고 입은 천으로 막혀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일부는 억눌린 채 울고 있었다. 땅딸막한 남자가 손에 권총을 들고 상품을 다루듯 그들을 쳐다보며 왔다 갔다 했다. 강민혁은 거의 앞으로 나설 뻔했지만 박도진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해. 먼저 녹화부터. 박도진은 휴대폰을 들어 경비원들의 얼굴, 차량 번호, 그리고 희생자들의 상태를 녹화했다.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갑자기 트럭 엔진 소리가 들리고 큰 문이 삐걱거렸다. 몇몇 남자들이 여성들을 차량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밤 그들을 옮길 작정이군.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나무 위에서 감시하던 현우가 너무 세게 숨을 참았다. 경비원 한 명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손전등이 나무 쪽을 훑었다. 어이! 그림자가 있어. 그가 소리쳤다. 서치라이트가 향하자 현우는 당황해서 즉시 뛰어내려 달렸다. 고함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밤의 정적을 깨는 경고 사격이 울렸다. 강민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현우, 그와 박도진은 즉시 은신처에서 나와 거의 넘어질 뻔한 현우를 끌었다. 총알이 그들 뒤에서 윙윙거렸다. 박도진은 트럭 타이어를 향해 작은 장치를 던졌다. 그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표준 접이식 못이었다. 트럭 앞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량이 휘청거렸다. 창고 안에서 공황 상태의 소리가 들렸다. 여성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강민혁은 잠시 돌아보며 반사적으로 카메라 버튼을 한번 눌렀다. 경비원의 얼굴 하나가 화면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때 총알이 그의 머리에서 겨우 한 뼘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몸을 숙여 현우를 더 빨리 끌었다. 세 사람은 미끄러운 논을 가로질러 달렸다. 숨은 헐떡였고 몸은 흠뻑 젖었다. 창고에서 멀리 떨어진 후에야 그들은 멈춰서서 진흙바닥에 주저앉았다. 현우는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공포로 커져 있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형사님. 경비원 중 한 명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김 이장님의 오른팔 박 부장이었어요. 그도 거기서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강민혁은 침묵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도진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게 사실이라면 김 이장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직접 관여한 거야. 희생자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사람을 보낸 거지. 강민혁은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 청년의 얼굴에 서린 공포와 결의를 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 순진한 시골 아이를 이렇게 큰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 이 모든 증거는 서울로 가야 해. 박 부장의 이름이 김 이장의 가면을 벗길 것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어. 그날 아침 진산리의 공기는 무거웠다. 지난밤 내린 비로 흙길에는 웅덩이가 생겼고 며칠 전 불탄 창고에 남은 연기 냄새와 섞인 진흙 냄새가 났다. 평소 지저귀던 새들도 마치 이 마을이 무거운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간간히 울 뿐이었다. 임시지휘소에서 강민혁은 나무 의자에 앉아 증거 더미를 쳐다보았다. 창고에서 찍은 사진, 차량 번호, 그리고 선명하게 포착된 박 부장의 얼굴이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 박도진은 데이터를 여러 장치에 복사하느라 바빴다. 이 모든 건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여기서는 너무 위험해요. 그들은 많은 사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여기서 멈춰선 안 돼. 그동안 구석에 불안한 얼굴로 앉아있던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형사님, 만약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면 공격하지 않을까요? 다른 주민들도 다칠까 봐 걱정돼요. 강민혁은 그 청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네, 두려움은 당연해, 현우. 하지만 위협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은 계속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길 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세 남자가 지휘소 근처 빈집 앞에 멈췄다. 그들은 내리지 않고 지휘소 쪽을 쳐다보며 작게 웃더니 벽에 배신자라고 붉은 페인트를 던지고 떠났다. 현우는 소름이 끼쳤고 박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대놓고 나오기 시작했군. 점심 무렵 택배기사가 봉투를 가져왔다. 안에는 긴 머리의 여성과 함께 있는 어린 강민혁의 낡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의 어머니였다. 사진 뒤에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그만두지 않으면 네 운명도 그녀와 같아질 것이다. 강민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도진은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지만 강민혁은 길게 한숨을 쉬고는 그 사진을 구겼다. 이 위협이 나를 멈출 거라고 생각하나 보군. 오히려 그 반대야.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하지만 그날 오후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한 마을 청년이 논에서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손은 묶여 있었고 입은 천으로 막혀 있었다. 가슴에는 저항하는 자의 운명이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그 소식을 지휘소에 전했다. 형사님, 그들이 주민들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더 압박하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강민혁은 일어섰다. 턱이 굳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거야.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 박도진은 강민혁을 깊이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 창고, 양식장, 심지어 김 이장의 집까지 다시 샅샅이 뒤져서 아주 작은 추가 증거라도 찾아야 해. 그날 밤 강민혁은 한 아주머니의 집에서 몇몇 주민들을 모았다. 좁은 방은 자식, 아내 또는 형제를 잃은 사람들의 어두운 얼굴로 가득 찼다. 강민혁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힘주어 말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아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흔적은 한 이름, 김태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보호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의 배우입니다. 잠시 침묵이 방을 감쌌다. 그러자 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형사님 같은 분도 맞서 싸우는데 왜 우리가 계속 침묵해야 합니까? 저희도 돕겠습니다. 서서히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젊은이들은 마을 입구에서 경비를 서겠다고 자원했고 아주머니들은 낯선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혁은 그들을 보며 두려움 속에서 작은 불씨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날 밤이 공개적인 전쟁의 시작은 아니지만 준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용감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강민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다. 진살리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날들을 향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옅은 안개가 여전히 논 위에 머물러 이미 오랫동안 평온을 잃은 마을에 음울함을 더했다. 지휘소의 큰 게시판은 붉은 낙서로 가득 차 거미줄처럼 보였다. 희생자들의 이름, 연결선, 위치를 나타내는 동그라미. 모든 것이 두 개의 중심, 김태식과 최만식을 가리켰다. 강민혁은 게시판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김태식을 무너뜨리려면 최만식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아야 해. 그가 주모자야. 그가 없으면 김태식은 꼭두각시에 불과해. 박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정보원에 따르면 최만식은 종종 농산물 사업 뒤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창고들은 돈 세탁을 위한 위장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 경로를 파헤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잠입의 밤 이후 팔에 상처를 입은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물었다. 형사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가 경찰 내부에도 자기 사람을 심어놨다고 하던데요. 강민혁은 그 청년을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위험한 건 맞아.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희생자는 종이 위의 이름으로만 남게 될 거야.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 그날 강민혁과 박도진은 직접 서울로 향했다. 그들은 평범한 옷으로 변장하고 공식 신분증은 지휘소에 남겨두었다. 서울의 야시장은 붐볐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포장마차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 소란 속에서 강민혁은 한 포장마차에서 늙은 정보원을 만났다. 조심하게. 정보원이 속삭였다. 최만식은 교활해. 많은 사람이 그를 잡으려다 실패했어. 그의 손길은 어디에나 미치거든. 강민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무리 강한 손이라도 항상 흔적은 남는 법이지. 밤에 그들은 화물역 근처의 낡은 창고에 접근했다. 멀리서 고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정장을 입은 남자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녹슨 컨테이너 뒤에서 강민혁과 박도진은 검은 차에서 내리는 큰 남자를 보았다. 험악한 얼굴, 번쩍이는 양복, 최만식이었다. 그리고 다른 차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인물 김태식이 내렸다. 국민의 아버지로 칭송받던 그 마을 이장이 이제 암흑과 거물과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악수를 하고 작게 웃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민혁은 금이 간 건물 측면으로 기어갔다. 벽 틈으로 대화 조각이 들렸다. 최만식의 무거운 목소리였다. 물량은 준비됐어. 다음 주 예상 경로는 순조로워야 해. 김태식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나를 믿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옛날 장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새로운 장소를 준비 중이야. 강민혁은 숨을 참았다.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했다. 하지만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중앙에서 온 형사 하나가 귀찮게 굴고 있어. 만약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 문장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최만식의 짧은 웃음소리만 이어졌다. 강민혁은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한 번만 잘못 움직이면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전에 사라질 수 있었다. 그와 박도진은 즉시 조용히 물러나 마을로 돌아왔다. 새벽녘 지휘소에서 강민혁은 모든 세부 사항을 노트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더 안전해. 그가 박도진에게 말했다.
다음 날 그는 논에서 현우를 만났다. 청년은 여전히 창백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형사님, 양식장에서 냄새가 나기 전에 큰 트럭이 마을로 들어왔던 게 기억나요. 운전기사가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과 함께 자주 봤던 사람이랑 얘기했어요.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또 다른 조각이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김태식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직접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강민혁은 지휘소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대나무 스치는 소리를 실어왔다. 그는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는 큰 게임이 되었다. 최만식은 돈이 있었고 김태식은 권력이 있었으며 둘 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강민혁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는 혼자 싸울 수 없었다. 그에게는 동맹, 전략, 그리고 주민들의 용기가 필요했다. 그것 없이는 모든 증거는 그저 죽은 종이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서 그는 결심했다. 지금부터 그의 걸음은 더욱 신중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가 마주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감히 맞서는 누구든 집어삼킬 수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진산리에는 여전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을 회관을 차지한 작은 지휘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강민혁은 붉은 선으로 가득한 지도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고 박도진은 노트북으로 중앙에서 온 새로운 데이터를 대조하느라 바빴다. 현우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긴장됐지만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박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최만식의 물류회사에서 온 모든 배송 기록은 실종자 신고 날짜와 항상 일치합니다. 그들의 상품 코드는 사실 사람을 위장한 것이었어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화물역 근처 창고가 그들의 통제센터인 거군. 그동안 조용히 있던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은 그냥 시체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배송 경로이기도 했던 거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시골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깨달은 증인이었다. 세 사람은 현우의 제보, 즉 회색 트럭이 논 근처 빈집에 멈췄다는 보고를 추적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축축한 냄새와 마취약 냄새가 즉시 코를 찔렀다. 흙바닥에는 아직 축축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밧줄과 입마개가 흩어져 있었다. 박도진은 즉시 사진을 찍었다. 이곳은 분명 경유지입니다. 희생자들은 마을 밖으로 옮겨지기 전에 잠시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현우는 입을 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세상에. 그럼 이 마을이 비밀스러운 경로로 이용된 게 정말이었군요.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경찰 아저씨, 제발 제 딸 민지를 찾아주세요. 2주 전에 검은 차에 실려갔어요. 사람들은 도망갔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강민혁은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어머니, 의심스러운 점을 보신 게 있습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차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마을 회관 스피커에서 자주 듣던 목소리 같았어요. 강민혁과 박도진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태식의 그림자가 즉시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다시 지휘소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박도진은 추가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계속해서 마을 간부들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다. 평범한 이장의 월급으로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 그들이 정보를 소화하기도 전에 현우가 창밖을 가리켰다. 형사님, 보세요. 멀리 어두운 길에 오토바이 2대가 멈춰 있었다. 불빛은 일부러 꺼져 있었고 헬멧을 쓴 남자들의 그림자가 지휘소 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조용한 메시지로군. 강민혁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는 손에 쥐펜을 꽉 잡고 노트에 짧은 문장을 썼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쫓기는 게 아니다. 그들이 숨어야 할 차례다. 그날 밤 지휘소는 조용했다. 낡은 기와를 두드리는 빗소리뿐.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의 결심은 굳어 있었다. 다음 단계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저항이었다. 진산리의 아침은 무겁게 느껴졌다. 지난밤 비가 내린 후 공기는 축축했지만 무언가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주민들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마을 회관 지휘소를 쳐다보았다. 양식장에서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이 마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강민혁은 노트와 사진으로 가득한 큰 게시판 앞에 섰다. 그가 지난밤 그은 붉은 선들은 거미줄처럼 보였다. 모든 것은 두 이름, 최만식과 김태식을 가리켰다. 그들은 이 마을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박도진은 노트북을 닫고 돌아보았다.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증거는 많지만 중앙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움직이면 우리 목숨이 위험합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현우가 손으로 무릎을 쳤다. 형사님, 우리가 계속 기다리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희생자를 데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예요. 이 마을은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에 떨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강민혁은 그 청년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는 이전처럼 순수한 두려움이 아닌 성숙해지기 시작한 용기를 보았다. 내 용기는 중요해, 현우.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무모한 게 아니라 영리해야 해. 점심 무렵 한 채소 장수가 급하게 달려왔다. 강 형사님, 오늘 아침에 김 이장님이 논 근처에서 낯선 남자 2명과 만나는 걸 봤어요. 그들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후에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강민혁은 재빨리 기록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새벽 5시쯤이요. 해코지 당할까 봐 못 본 척했어요. 강민혁은 박도진을 돌아보았다. 이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 그 비밀 회동은 우연일 리가 없어. 박도진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큰 물량이 곧 움직일 거라는 뜻입니다. 해가 질 무렵 주민들이 지휘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작은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강 형사님, 만약 눈과 귀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김 이장이 더 이상 그의 미소로 우리를 속이게 놔두지 마세요. 강민혁은 그 얼굴들을 보았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 용감하게 말하기 시작한 아버지들, 마치 준비된 듯 대나무를 쥔 젊은이들. 그는 그들을 참여시킬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부터 우리는 작은 조를 만들 겁니다. 그가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모든 낯선 움직임, 모든 오토바이, 모든 트럭을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과 특징을 기록하세요. 정보가 우리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주민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가 일어섰다. 제가 젊은이들을 이끌겠습니다, 형사님. 우리는 교대로 마을 입구에서 밤새 경비를 설 수 있습니다. 좋아, 강민혁이 대답했다. 하지만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여러분의 목숨은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 밤이 천천히 내려왔다. 지휘소에서 강민혁, 박도진 그리고 현우는 주민들의 보고를 감시했다. 10시 한 젊은이가 달려왔다. 형사님, 그 회색 트럭이 또 나타났어요. 어제 그 빈집에 멈췄어요. 강민혁은 일어섰다. 박 형사 카메라 준비해. 현우 따라와.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멀리서 트럭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몇몇 남자들이 큰 자루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밤바람에 자루의 천이 살짝 열리며 축 늘어진 손가락이 보였다. 현우는 숨을 세게 참았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참는 데 성공했다. 강민혁은 흘끗 쳐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청년은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박도진은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들이 희생자를 옮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트럭이 출발하자 그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길은 조용했고 간간히 오토바이 불빛만 스쳐 지나갔다. 트럭은 그들이 오랫동안 의심해온 장소, 철로 근처의 창고에 멈췄다. 덤불 뒤에서 강민혁은 엿보았다. 이번에는 사람 수가 더 많았다. 창고 앞에는 고급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안에서 최만식이 내렸다. 차가운 얼굴, 당당한 걸음걸이, 그의 옆에는 옅은 미소를 띤 김태식이 서 있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몸이 긴장되었다. 이장님, 그가 정말 저기 있어요. 강민혁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해. 창고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만식이 차분하게 말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경로는 안전해. 다음 주에 물건을 보낸다. 김태식이 짧게 대답했다. 이 마을은 조용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 말에 강민혁은 피가 끓었지만 그는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물러나려 했지만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덤불을 훑었다. 어이, 저기 누가 있어? 경비원이 소리쳤다. 강민혁은 재빨리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뒤로 기어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몇 초 후 이번에는 분명 경고용 총성이 들렸다. 현우의 발 근처 흙이 튀었다. 그들은 어둠 속을 뚫고 달렸다. 숨은 타는 듯했고 무릎은 거의 힘이 풀릴 뻔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그들은 멈췄다. 현우는 헐떡였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강민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이 총을 쐈다는 건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걸 건드렸다는 뜻이야. 이제 우리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 차례야. 박도진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챙겼다. 내일 이 모든 증거를 중앙으로 보냅니다. 그 후에는 게임이 바뀔 겁니다. 강민혁은 이제 그림자뿐인 창고 쪽을 쳐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녹과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마음속으로 그는
오늘 밤부터 그들이 더 이상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상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진산리의 하늘은 짙었다. 검은 구름이 별을 가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곤충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이 함께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후부터 최만식의 사람들이 직접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주민들은 불안해했다. 지휘소에서 강민혁은 책상 위지도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3개의 붉은 점, 마을회관, 주도로, 그리고 논 근처의 빈집을 가리켰다. 만약 그들이 정말 온다면 이 3곳이 가장 취약해. 우리는 준비해야 해. 박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앙의 공식 병력은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문 옆에 앉아있던 현우는 긴장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떨지 않았다. 그는 긴 대나무를 쥐고 있었다. 얼굴은 단호했다. 주민들이 준비됐습니다. 제가 젊은이들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강민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기억해. 너희는 군인이 아니야. 총기에 무모하게 맞서지 마. 너희의 초점은 다른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밤 11시가 되자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자동차 불빛이 마을 흙길을 비췄다. 큰 트럭 한 대와 여러 대의 검은 차가 마을회관 근처에 멈췄다. 아직 깨어있던 주민들은 두려움에 찬 속삭임을 나누었다. 검은 차에서 가죽 재킷을 입은 10여 명의 남자들이 내렸다. 허리에는 총이 걸려 있었다. 최만식이 차에서 내리자 작은 환호성이 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태식이 가짜 평온을 가장한 채 서 있었다. 마치 여전히 마을 이장의 위엄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강민혁, 최만식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와서 나를 마주해라. 감히 내 사업을 망쳐 오늘 밤 내일을 끝내주지. 주민들은 집 뒤에 숨었지만 강민혁에게 용기를 얻은 일부는 지휘소 근처에 서 있었다. 그들은 대나무, 나무 막대, 그리고 횃불을 들고 있었다. 수는 더 많았지만 상대의 총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강민혁은 앞으로 나아가 길 한가운데 섰다. 그의 왼쪽에는 권총을 든 박도진이, 그의 뒤에는 현우와 몇몇 마을 청년들이 긴장된 얼굴로 줄을 섰다. 최만식.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네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밤 네 돈은 주민들의 눈을 가릴 수 없어. 그들은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최만식은 크게 웃었다. 주민들? 그들은 겁쟁이야. 그들은 내가 김태식을 통해 주는 프로젝트, 내 돈으로 살아. 김태식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다. 진산리 주민 여러분, 이 경찰 말을 듣지 마시오. 내가 여러분의 이장이오.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을 도운 것도 나고 길을 만든 것도 나요. 그는 단지 우리 마을을 파괴하고 싶을 뿐이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다.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왜 내 딸 민지는 당신의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보인 후에 돌아오지 않았나요? 이장님, 왜 우리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했나요? 주민들은 크게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다른 몇몇 청년들이 소리쳤다. 맞아! 우리는 당신의 거짓말에 질렸어! 강민혁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박도진이 침착하게 휴대폰으로 비디오 녹화를 재생했다. 최만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다음 주에 물건을 보낸다. 이 마을은 안전해. 사람들은 완전히 믿고 있어. 주민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김태식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만식은 땅에 침을 뱉었다. 증거가 널 구해주진 못할 거야.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너희는 시체가 될 거다. 그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즉시 그의 부하들이 총을 겨누며 앞으로 나섰다. 충돌이 벌어졌다. 총성이 밤을 갈랐고 주민들의 비명과 섞였다. 횃불이 떨어져 집더미에 불이 붙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며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강민혁은 총을 든 남자를 들이받아 나무 막대로 쓰러뜨렸다. 박도진은 공중으로 경고 사격을 가해 일부 상대를 망설이게 했다. 현우는 거의 짓밟힐 뻔한 어린아이를 끌어내 어머니에게 넘겨주고는 다시 최전선으로 돌아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더 많아요. 저들은 소수일 뿐이에요. 그의 말은 주민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그들은 함께 대나무와 나무 막대로 맞서 싸웠다. 상황은 분명 위험했지만 격렬한 저항으로 변했다. 혼란 속에서 강민혁은 김태식과 직접 마주했다. 그 이장은 긴 쇠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증오로 가득했다. 네가 싸구려 녹음으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수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어. 강민혁은 나무 막대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둘은 격렬하게 싸웠다.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권력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 강민혁이 받아쳤다. 한편 최만식은 자신의 차로 들어가려 했지만 박도진이 막아섰다. 권총이 정확히 그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멈춰. 그렇지 않으면 이 총알은 내 것이 될 거야. 최만식은 비웃었다. 너 같은 경찰이 내 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디에나 내 사람이 있어.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어둠을 뚫었다. 중앙경찰의 특수기동대가 마을로 진입했고 수십 명의 무장경찰이 뒤따랐다. 모두 무기 내려놔. 확성기를 통해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만식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일부는 도망쳤지만 주민들과 경찰에게 즉시 체포되었다. 주민들은 환호했다. 이번에는 완전한 승리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도움이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강민혁은 김태식을 쓰러뜨리고 임시방편으로 그의 손을 밧줄로 묶었다. 그 이장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눈은 탈출구를 찾으려 미친 듯이 움직였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믿는 주민은 없었다. 그들은 증오의 찬눈으로 그를 둘러싸고 섰다. 최만식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경찰에 의해 무릎을 꿇었다. 네 여정은 여기서 끝이야. 박도진이 차갑게 말했다. 강민혁은 길 한가운데 섰다. 숨은 헐떡였고 몸은 땀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주위에서 주민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가족을 껴안았다. 집더미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날 밤 진산리는 더 이상 침묵하는 마을이 아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일어섰다. 진산리의 새벽이 밝아왔다. 옅은 안개가 논 위에 내려앉았고 지난밤 집더미 화재의 남은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난밤 비명과 총성, 불길로 가득했던 마을은 이제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마을 회관에는 여전히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최만식과 김태식은 중앙경찰에 의해 서울로 압송되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쇠사슬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와 안도가 뒤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강민혁은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희생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마침내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어머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도진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사건을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한 마을을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구해낸 거야, 강 형사. 강민혁은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내 임무를 다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주민들의 용기였어. 멀지 않은 곳에 현우가 몇몇 마을 청년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은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웠어. 우리가 단결하면 아무도 우리를 속일 수 없어. 한 아주머니가 천천히 강민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제 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강민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많은 사람보다 더 용감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른 주민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날 주민들은 함께 마을을 청소했다. 잔해를 치우고 망가진 길을 다시 메우고 서로를 도왔다. 더 이상 김태식이나 최만식의 그림자는 없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마을은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강민혁은 홀로 이제는 비어버린 매기 양식장가로 걸어갔다. 물은 모두 빠져나가 짙은 진흙만 남아있었다. 그곳의 고요함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오랫동안 진흙 표면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마치 그곳에 묻혔던 영혼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은 평온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탐욕의 희생양이 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는 마을이 없도록 저는 계속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박도진이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이 사건은 큰 교훈이 될 겁니다. 중앙경찰은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고 주민들의 신고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것이 태만의 대가야. 내 어머니를 포함한 수십 명의 목숨이 사라졌어. 저녁 바람이 불어오며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분위기는 평화롭게 느껴졌다. 강민혁은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최만식은 감옥 안에서 반격하려 할 것이고 김태식은 여전히 지지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실은 승리했다. 밤이 내리자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였다. 그들은 횃불을 켰다.
더 이상 전쟁의 신호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고 젊은이들은 굳건히 섰으며 노인들은 경건하게 기도했다. 강민혁은 그 원한 가운데 서서 빛나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다시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마을의 힘은 단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결하는 한 아무도 여러분을 속일 수 없을 겁니다. 동의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진산리 주민들은 함께 웃을 수 있었다. 강민혁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쳐다보고 주머니 속 어머니의 사진을 쥐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속삭였다. 어머니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목소리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산리의 이야기는 상처로 끝났지만 희망과 함께 끝났다. 어두운 비극 속에서 새로운 용기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이것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눈앞에서 불의가 일어날 때 결코 침묵하지 말라. 침묵은 악이 자라날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